커피 전문점과 우즈베키스탄인 종교 행사 등에서 시작된 집단 감염의 영향으로 신규 확진자가 이틀 연속 3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집중호우로 인한 이재민 방역 문제와 또 의료계 파업까지 예고되면서 방역 당국이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틀 연속으로 30명대 신규 확진자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는 그제죠. 15명 수준이었어요. 아직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저께 이제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는 15명이었고요. 수도권에서 8명, 그다음에 이제 기타 지역에서 7명이 나왔는데 그중에 충북이 6명, 경남이 1명의 환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네. 이 정도 이제 지금 환자가 발생하는 거는 7월 초순에 이제 일일 환자 발생 숫자인 21.4명이나 또는 7월 중순 정도의 한 일일 환자 발생 숫자인 한 17명 정도에 비하면은 약간 감소한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국내 상황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집단 감염 형태로 나타나는 네네. 것들이 아직까지 좀 주의는 필요할 것 같고요. 반면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그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거의 하루에 30명 정도씩 매일 유입이 되고 네네. 있고 유입 국가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요. 이에 대해서는 계속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발생의 경우는 이제 집단 감염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조금 걱정스러운데 그 서울 강남 커피 전문점에서 시작된 확진자들도 지금 13명까지 늘었어요. 예, 맞습니다. 지금 강남 그 커피 전문점 발 집단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커피 전문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확진자가 5명, 예. 그다음에 이제 연관돼 있는 서초 음식점 관련 확진자가 8명, 해서 이제 13명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커피 전문점처럼 사람이 많이 모여서 대화를 하는 사실 모든 공간이 위험하다고 저희가 봐야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식당이나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이러한 식당 외에도 일단 사람이 많이 모여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들은 전부 다 위험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부에서도 방금 이 말씀을 드린 커피 전문점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기 위해서 보다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를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카페, 커피숍 등에서는 현실적으로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아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곳에서의 조용한 전파 사례는 감염 원인과 경로를 밝혀내기도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만이 최고의 백신입니다.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실내에서도 거리 두기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 커피숍에서도 역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들었는데요. 결국은 지금 방역 수칙도 재정비해야 되는 수준이 아닌가 싶어요. 뭘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되는 2m의 어떤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내 공간 재배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2m를 넘는 그 2m의 거리를 지킨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공기 흐름이 생기는 에어컨이라던가 또는 선풍기 같은 것들이 틀어졌을 때는 충분히 더 2m 이상도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조할 수 있는 어떤 공조 시스템의 어떤 재배치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커피 전문점을 이용하는 여러 이용객들의 개인 방역에 대한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켜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 휴대전화 같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도 비말이 굉장히 많이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제 바깥에서 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커피 전문점에서 근무하는 분들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방역 지침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커피를 만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방역 지침, 그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개인적인 위생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커피 전문점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먹고 난 것들을 또 치우는 일들도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먹고 난 남은 어떤 음식물들에는 당연히 타액 같은 것들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루는 분들의 어떤 손위생과 예. 깨끗한 위생 관리 같은 것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자,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 집계한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들어왔는데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모두 43명의 추가 환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로써 국내 확진자는 14,499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43명 가운데 지역 발생은 23명입니다. 수도권 등 소규모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영향 때문인데요. 국내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는 6명이 신규 확진이 됐고요. 이를 포함해서 신규 해외 유입은 20명입니다. 네. 어제 뭐 사망자가 추가되지는 않아서 사망자는 302명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어제 하루 43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그 전날에 비해서 1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결국 예. 뭐 산발적인 국내 집단 감염의 영향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강남 커피 전문점에 이어서 또 우즈베키스탄인들이 종교 활동을 했다가 여기서 또 확진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많이 있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 주신 그 우즈베키스탄 그 감염 관련돼서는 이제 청주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이제 입국하신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신 분들 6분이 이제 코로나19로 확진이 됐는데 네. 이분들이 지난 7월 31일 날 그 청주에서 열렸던 지역 그 이슬람 행사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예. 그 지역 이슬람 행사 같은 경우에는 한 340분 정도가 모이는 이제 비교적 대규모 행사였던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이 행사 자체는 어떤 개인 방역을 잘 지키게끔, 즉 마스크도 착용을 하고 그다음에 인명부도 작성을 하고 해서 잘 이루어졌는데 문제는 이 행사 과정 중에 이제 취식행위, 즉 빵, 음료 등을 나눠 먹는 행위가 이제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이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뭐 지금 6명이 감염된 것으로 지금 돼 있는데 오늘 뭐 추가 확진자가 지금 43명까지 늘어났는데 여기 혹시 포함되지 않았나 뭐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같이 이 행사에 참여했었던 분들로부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예, 일부 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근데 아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올 것 같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그 취식행위도 되게 중요한 이제 위험 요소이긴 한데 그 취식행위 자체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취식을 했느냐와 그다음에 취식행위 도중에 어느 정도의 대화나 이런 행위들이 있었느냐가 네.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빵과 음료 등을 그냥 단순히 나눠서 먹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조용히 이렇게 개인별로 이렇게 식사를 하셨다면은 그럼 아마도 비말이 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일어나더라도 아마 소규모의 집단 감염 형태로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만약에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먹는 형식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또 그 안에서도 만약에 소규모 그룹별로 모여 앉아서 대화를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아마 그렇다면 그 안에서 집단 감염이 꽤 있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아마도 그 집단 감염의 여부와 그다음에 규모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종교 행사 당시의 모습 사진을 저희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면은 그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썼다고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진을 보면 지금 상당히 거리가 상당히 가깝거든요. 이 정도면은 마스크를 썼다 하더라도 사실 좀 감염의 우려가 높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저 정도의 거리면은 저희가 이제 조금 2m, 방역 당국에서 얘기한 2m의 거리 안쪽이기는 합니다. 예. 그래서 주의가 필요한 거리이기는 한데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 위해서 2m 거리는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거리를 보통 얘기를 하는 예. 거고요. 마스크를 착용을 하게 되면 그거보다는 조금 가까워도 어느 정도 이제 비말의 확산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예. 적게 되는 측면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가급적이면 방역 당국에서 정한 원칙들은 좀 지키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실내 행사였는 줄 알았는데 야외 행사였어요. 그런데도 역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역시 뭐 야외에서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뭐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뭐 그리고 또 뭐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 선박발 집단 감염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근데 선박에서 이렇게 집단 감염이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일단 선박 자체가 굉장히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이 확산되기 좋은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밀폐된 공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생활 공간 자체도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러면서 이제 취식행위, 식사하는 행위 같은 경우도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 선박이라고 부르는 어떤 그
환경 자체가 굉장히 코로나19가 전파되기 좋은 환경입니다. 더더군다나 러시아 같은 경우는 현재 국외 감염 그 환자 발생 순위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4위 정도 해당이 되고요. 예. 현재까지 87만 명의 확진자가 있으면서 지난 24시간 동안에도 거의 5천 명 정도의 환자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러시아에서 출발을 했을 때 그 러시아 자국민 선원 중에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섞였을 가능성이 많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분들이 그 선박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한된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코로나19가 선박 내에서 확산되기가 굉장히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러시아 선박에서 이런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어제 하루 이제 신규 확진자 43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23명이고 해외 유입이 20명으로 그동안에는 사실 해외 유입이 더 많았었는데 어제는 좀 지역 발생이 많게 나타났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해외 유입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우리가 지금 그 음성 확인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근데 그 음성 확인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후에 22명이 추가로 이제 확진이 됐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게 이제 잠복기였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제출서가 조금 뭐 문제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그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저희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이 음성 확인서 같은 경우에 이제 출국하기 이틀 전에 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성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 검사를 하고 나서 그 48시간,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 그다음에 이제 국내에서의 그 국내 입국했을 때 하고 나는 검사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리니까 분명히 그 사이에 그 질병이 발병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있는데 문제는 이런 것들 외에도 그쪽에서 검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그 음성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 그 각 지역의 검사 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확인이나 평가 같은 것들이 필요할 공신력도 거 좀 있거든요. 따져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미국에 입국하려면은 지금 결핵 검사를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미국 질병관리본부가 우리나라에 있는 결핵 검사, 그 비자 발급을 위해서 검사하는 기관들 1년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실사를 합니다. 그 제대로 검사하는지를 네. 확인하기 네. 위해서. 그런 식의 어떤 현지 검사 기관에 대한 어떤 질 관리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워낙 장기화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현지 기관에 대한 어떤 검사 여부, 검사를 제대로 하는지에 대한 여부도 저희가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보도이기는 한데 심지어 이제 어떤 국가에서는 이런 그 검사 음성 확인서를 위조해서 제출하는 국가도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예. 있는 네네. 상황이라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해외 유입을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이번에 청주 감염도 그렇지만 사실 청주 감염이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어오시면 6분이 이제 동시에 감염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국내 감염이 이분들에게 감염이 전파가 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이 아예 들어왔던 건지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것들이 분자역학 평가 검사인데 분자역학 검사를 통해서 이분들이 지금 감염되어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전파된 거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해외에서 들어온 거다라면은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방역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할 측면들이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지금의 방역 대책 같은 경우에 굉장히 잘 짜여져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조금 문제가 있을 부분이 이제 14일의 잠복기를 적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14일의 잠복기라는 거는 95에서 99%의 연간 환자 발생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잠복기이긴 하지만 네. 분명히 이 기간을 넘어가서 코로나19가 확진되는 경우도 보고된 것들이 있거든요. 아, 예외가 있다는 거군요. 예, 예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잠복기를 지나더라도 만약에 본인의 증상이 있거나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 당국에 신고하고 와서 검사를 받게끔 하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개인 방역을 지키게끔 하는 일련의 교육들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아마 이번에 그 청주에서 발생한 우즈베키스탄 감염의 경우에 있어서는 분자역학적인 평가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해외 유입이 사실 뭐 걱정거리인데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외에 지금 미국이 지금 좀 위험스러워요. 이제 미국에서 입국한 분들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틀 전에 발생했던 그 코로나19 해외 유입 중에서 6명 정도가 사실은 미국에서 들어오셨던 네. 분이었거든요. 현재 미국의 상황은 497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지금 500만 명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루에 대략 한 5만 5천 명 정도의 신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미국에서 들어오는 확진자의 어떤 숫자는 아마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리 감독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하고 가장 큰 주요
교역 대상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각 국가 간의 어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이 상호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되는 측면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돼야 아마 앞으로 좀 더 방역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강화될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아마 정부 당국에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대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김강립 차관의 얘기 들어보시죠.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국내 감염 확산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역시 코로나19의 장기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에 방역과 의료 체계를 지속 가능하도록 재정비하고 역량을 강화할 시기입니다. 네, 뭐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뭐 그동안에 여러 차례 해왔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비도 많이 내리면서 이재민들도 발생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들이 겹쳐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도 더 걱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재민 이런 수해가 발생을 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런 수해에 의한 수인성 질환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서 네네. 이제 병원성 대장균에 의한 장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런 것들 외에도 지금의 코로나19 사태는 이제 한 가지 위험성을 더 주고 있는데, 그게 뭐 어떤 거냐면은 이런 수해가 있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좁은 대피소 안에 모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좁은 대피소 안에서의 어떤 이런 집단 감염의 발생 여부들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코로나19가 어떤 그런 그 수해에 관련된 집단 대피소 안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은 되지만, 이에 대한 주의도 분명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은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러한 발생 가능성은 사실 해외 쪽에서 좀 더 지금 많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 이 수해가 지금 여러 나라에 걸쳐서 영향을 주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예. 국가들 안에서도 아마 이런 집단 발생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군요. 뭐 어제도 잠시 뭐 저희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지금 유일한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렘데시비르의 효과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부에서 부작용이 좀 발견이 되는데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뭐 치료의 효과가 그래도 있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은 조금 실망스럽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치료 약제 중에서는 유일하게 그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어 있는 약제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치료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여러 약제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치료 효과 없는 걸로 판정이 났고, 그 중에 하나의 하이드록시클로로퀸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가장 최근에 논문 보고에서 치료 효과가 없는 걸로 그러니까 입증이 됐습니다. 이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이드록시클로로퀸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염려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평가는 되고 있는데요. 렘데시비르는 이런 약들과는 다르게 분명히 치료 효과는 일부 있습니다. 근데 네. 문제는 이 치료 효과가 우리가 코로나19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즉 사망 가능성이 높은 최중증 환자한테는 치료 효과가 없다라는 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일부 환자들의 경우에서 특히 한 3분의 1 정도 환자에서 이제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점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이 부작용이 지금까지 보고된 것들이 그렇게 중증의 부작용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소화기 계통의 부작용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부작용 때문에 이 렘데시비르를 쓰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네. 생각은 되는데, 문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최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렘데시비르의 치료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렘데시비르 치료 비용은 5일 투여를 생각을 했을 때 한 3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한 20여 개 정도 주지사가 지금 모여서 렘데시비르의 가격을 낮춰달라고 지금 그런 그 합의문을 발표할 정도로 미국에서도 지금 치료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앞으로 더 입증이 되고, 특히 치료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해결이 돼야 좀 더 적극적으로 렘데시비르를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형민 세브란스 진단검사 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